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내공학과의 임병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것처럼 재미있는 뇌파 및 뇌자극 이야기이고요. 여기 보이는 사진에 군인 아저씨가 이제 헬멧을 썼는데 앞으로는 뇌자극 기술이 개발이 돼서 헬멧 안에 여러 가지 장치를 둬서 군인 아저씨가 이제 피곤하고 그럴 때 뇌자극을 해서 각성 상태를 유발하고 또 우리들이 이제 시험 공부할 때 졸릴 때 졸음을 쫓는 그런 기능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 이 그림이 약간 소설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세계가 다가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오늘은 뇌파 및 뇌자극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뇌와 마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뇌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물질이죠. 근데 마음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도 제 마음, 또 다른 말로 정신작용에 의해서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거 진짜 마음이 어디 있는지 실질적으로 느껴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한번 유심히 멍하게 바라보세요. 이렇게 멍하게 바라보시면 이게 동글동글한 게 빙글빙글 도는 걸로 느끼시죠? 그래서 그 동글동글 도는 쪽에 또 다시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 안 돌고 있거든요. 또 다시 또 왼쪽에 또 도는 것처럼 보이면 또 쳐다보면 거기는 또 안 돌고. 그죠? 이게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 자세히 보시면 이 그림은 절대 움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 뇌의 작용으로 우리는 이 동글동글한 게 돌면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마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는 자극은 움직이지 않는데 우리의 마음, 정신작용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다고 느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럼 오늘은 이 마음의 작용 중에서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엿볼 수 있는지 뇌파, 뇌신호라는 걸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한 사람의 뇌에서 그 사람의 이제 마음, 정신작용이 생기면 이런 뇌파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뇌파를 측정을 하는 것을 한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후반부에 이 측정된 뇌파와 또 상반되는 생각으로 뇌에다가 어떤 에너지를 넣어서 그 사람 뇌를 또 변화시키는 이렇게 두 가지 또 쌍벽을 이루는 개념이 되겠죠.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사람의 뇌에서 나오는 신호를 연구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그림은 제 뇌를 찍은 사진이거든요. 이게 제 제 뇌에다가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 여기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노란색 조그맣게 보이는 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세포죠.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어떤 물질적인 대상이 뇌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생물학적인 그 기반이 되는 거죠, 뇌가. 그리고 그 뇌가 움직이면 또 마음이 바뀌는 거고 마음이 바뀌면 뇌가 변화를 하는데 그 뇌를 이루는 게 바로 이 뉴런이라는 단위 세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뉴런이라는 신경세포는 참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신경세포가 일단 한번 죽으면은 살아나기 어렵기 때문에 치료가 어렵다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아예 한번 죽으면 살아남기 어렵진 않지만 코 쪽에 있는 세포라든지 몇 개 살아나면 전반적으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조금 안 좋은 성질만 있을까요? 그 속성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고 이 신경세포, 뉴런은 또 다른 아주 중요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전기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몸 안에 이 심장 박동세포를 제외하고 이 시스템, 신경계라는 그 전체가 전기적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물리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이 세상에 어떤 물체에 전기가 흐르면 그 주변에 전자기장이 발생을 하죠. 전자기장.
그래서 그 전자기장이 바로 바깥에서 측정되면 그게 뇌파라고 불리는 거죠. 그렇다면 또 한편으로 보면 이따가 후반부에 제가 설명을 드릴 이 뇌 자극과 관련해서 뇌 안에 신경세포가 활동을 하면 전자기장이 발생을 한다는 측면을 보면 그러면 전자기장을 교란시키면 해당하는 뇌 기능이 어떤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죠. 사실 그 내용대로 이따가 뇌 자극과 관련해서 이 전자기장을 교란시켜서 뇌 기능을 바꾸는 그런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기파를, 뇌파를 전자기파니까 전기적 속성이 있고 자기적 속성이 있죠. 그래서 전기적 속성을 측정하는 것을 EEG라고 하고 여기 보이는 그다음에 자기적 속성을 측정하는 것을 MEG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경세포 역시 여전히 생물학적 세포이기 때문에 활동을 하기 위해서 산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얘네들이 활동을 평상시보다 더 많이 할 때에 산소를 더 많이 요구하니까 산소는 보통 혈관에서 끌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혈관에 녹아있는 산소가 얼만큼 많이 녹아있나 적게 녹아있나 그 차이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게 이 fMRI 연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뇌의 전자기적인 그 연구를 하는 거고요. 전자기적인 변화를. 그리고 왼쪽은 뇌 안에서 혈류 안에 산소 포화도의 변화를 측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내용처럼 우리 마음을 담당하는 게 신경계고 신경계를 이루는 기본 단위들이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하는데 이게 뉴런 그림이거든요. 얘네들의 특징이 전기적으로 흥분하는 세포, 그래서 전기성을 띈다고 했죠. 그래서 얘네들이 워낙 너무 작은데 전기적으로 흥분을 해서 주변에 전자기장을 일으킨다고 한들 너무 미미해서 이게 뇌파로 측정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실제 이 오른쪽이 뇌에서 이 뉴런들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정말 행운스럽게도 이 뉴런들이 아주 균일하게 이렇게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건 다르게 표현을 하면 이 하나하나의 뉴런, 신경세포들이 전자기장을 발생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애들도 똑같이 평행하게 전자기장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다발이 전체적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전자기장을 생성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개골이라는 이 두꺼운 물질을 투과해서 그 위에서 뇌파가 잡히게 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뇌파는 옛날에 토끼, 고양이 그 머리에 붙여서 신경 신호를 측정을 한 적도 있는데 그럼 사람의 뇌에서, 사람의 머리에서 가장 먼저 누가 측정을 했을까라고 이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여기 보이는 왼쪽 분이 한스 베르거라고 하는 독일 정신의학자이신데 이분이 그 당시에 자기 아들을 앉혀놓고서 머리에다가 전극을 붙여서 측정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잘 때 하진 않았겠죠. 깨어있을 때 했을 테니까. 깨어있을 때 차분한 상태에서 측정을 하니까 1초에 한 10번 진동하는 그 뇌파가 잡혔어요. 그래서 ABCD 이름 순서로 붙이다가 알파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파파는 1초에 한 10번 정도 진동하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조금 생각을 조금 깊게 하니까 그 뇌파가 상당히 조금 날카롭게 빠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ABC 순서니까 베타파가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단계인 베타파 연구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제 독일 실험실도 오른쪽 그림처럼 깔끔하게 잘 보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 실험들도 하는데 제가 재밌으라고 이 그림도 넣었는데 실제 머리에다가 이런 모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전극이 붙어 있어서 그 전극에서 아주 미미한 그 전기 차이를 구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뇌전도, 그죠? 뇌의 전기적 측정, 전기적 성분의 측정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electroencephalogra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으니까 각각의 이제 머리자만 따서 EEG라고 하죠. 그러면 아까와 같은 아기도 뇌파를 측정하고 뭐 저 같은 사람 성인도 측정을 하고 또 한국인도 측정하고 또 미국인도 측정하고 그래서 결과를 보고서 서로 뭐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하려면 뭔가 어린아이 머리는 작을 거고 또 미국인 머리는 앞뒤 짱구로 길 거고 그래서 뭔가 그 정해진 어떤 규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뇌파를 연구할 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 두개골을 어떤 그 위치별로 비율적으로 이제 전구를 위치해서 이 비율대로 아기 머리는 또 이렇게 또 축소될 거고 또 성인 머리는 이게 또 늘어날 거고 그죠? 그래서 동서고금을 통해서 모든 뇌파들을 서로 비교할 수 있게끔 이런 뇌파 연구자들의 약속에 의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됩니다. 이 아래는 실제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건데 요즘에는 이렇게 지진계처럼 측정은 안 하고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림상으로 알기 쉬우라고 제가 이제 가지고 왔고요. 여기 첫 번째 이제 블링크 아티팩트라고 하는 거는 눈을 깜짝이면 뇌파가 이렇게 크게 움직여요. 그리고 뒤통수는 아까 제가 그 한스베르가 아들이 첫 번째 그 뇌파가 검출됐던 게 알파파라고 했잖아요. 여기 보이는 게 이게 1, 2, 3, 4라고 써 있는 게 1초 단위거든요. 유심히 세어 보시면 1초 안에 한 10번 정도 출렁여요. 그게 이게 이제 알파파고 보통 뒤통수에서 많이 잡히고요. 그래서 이제 뇌파의 특징인데 뇌파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측정할 당시에 이렇게 뭐 강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는 사실은 좋지 않은 잡음이고 그 호수의 수면처럼 잔잔하게 측정이 돼야 그게 뇌파를 잘 측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도 나중에 이제 분석을 할 때 마이크로볼트, 여러분들 건전지가 1.5볼트잖아요. 마이크로는 10의 -6승이니까 그거보다 엄청 작게 거기서 차이를 보이는 정도라 이렇게 측정할 당시에 크게 보이는 것은 뇌파라기보다는 잡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는 아까처럼 우리 머리에다 붙여서 측정을 하는 거라 실제 측정할 때에 이 아래 그림처럼 이렇게 하나의 봉우리가 이제 측정이 되면 사실 뇌 속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처럼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는 코끼리를 먹은 이무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모자 같기도 한데 사실은 그 속에 코끼리가 들어있는 것처럼 뇌파는 우리가 머리 두피라고 하죠. 머리 껍데기에서 측정한 거인 것 뿐이지 거기까지만 얘기할 수 있지 속에 대해서 사실은 그 속에 뇌파를 일으키는 봉우리가 3개다 아니면 하나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뇌파를 외관만 측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뇌파 연구자들이 이제 해석을 할 때에 이런 점을 유의를 해야 합니다. 실제 이제 뇌파를 측정하는 그 방인데요. 뭐 영어로 쓰여 있긴 한데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간단하죠. 우리 뇌에 어떤 인풋, 자극을 넣어줘야 되니까 그게 시각적으로 넣어줄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컴퓨터 모니터에다가 자극을 보여주는 게 되고 그걸 청각적으로 해줄 때는 스피커 같은 걸 쓰거나 뭐 헤드폰, 이어폰을 쓸 수 있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 뇌가 컴퓨터의 CPU라고 생각하시면 어쨌든 우리 뇌로 정보가 들어와야 하고, 그죠? 그다음에 우리 뇌가 CPU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처리된 결과를 뭐 버튼을 누르든지 페달을 밟든지 저처럼 지금 말로 표현을 하든지 아웃풋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뇌도 아주 단순합니다. 뇌를 컴퓨터로 보면 걔한테 들어오는 정보가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처리가 되고 나가는 게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걸 보시면 모니터는 그 사람한테 어떤 자극을 주는 인풋에 대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빨갛게 노랗게 생긴 이 뇌는 처리를 할 거고 그거에 의해서 뭐 키보드 버튼을 누르는 아웃풋이 되겠죠. 네,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뇌파를 쭉 측정을 하면 이 그림처럼 이제 쭉 측정이 되는데 같은 자극을 여러 번 반복해서 줘요. 왜냐하면 제가 한 번 자극을 주고 뇌파를 측정하고 그 실험자한테 집에 가 빠이빠이 하고 집에 가게 하면 그 사람이 그 자극을 줄 때 갑자기 딴 생각을 했다거나 하면 그 자극과 무관한 뇌파가 잡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자극을 여러 번 주고 그거를 파 자르듯이 나중에 딱딱딱딱딱 자른 다음에 그거를 쭉 일렬로 배열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평균 내는 거죠. 평균. 걔네들끼리 쭉 평균을 내면 이 제시된 자극과 관련이 없는 애들은 아까처럼 딴 생각하거나 막 그런 애들은 아무래도 평균에서 살아남지 못하겠죠. 근데 100번의 자극을 주면 설마 그 보는 사람이 아무리 딴청을 부리더라도 뭐 한 7, 80번은 통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누적된 애들은 이렇게 평균에서 살아남겠죠.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이제 이벤트 릴레이티드라고 해서 우리가 자극을 준 걸 이벤트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포텐셜. 왜냐하면 포텐셜은 전기적 속성에서 쓰는 말이거든요. 이게 이제 자기적 속성으로만 바뀌면 필드라는 말로만 바뀌면 돼요. 자기 장이니까, 그죠? 그래서 간단하게 아까처럼 앞머리만 따서 ERP. 이때는 이제 포텐셜이라고 하니까. 용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내용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럼 실제 이렇게 뇌파를 파짜듯이 해가지고 분석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데 예전에 보면 아인슈타인 논문도 길어서 노벨상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짧고 간결하고 핵심적인 내용만 나타내면 되니까 아무리 분석 방법이 쉽더라도 여기 보이는 것처럼 깔끔하게 차이를 보여주면 이거보다 더 좋은 분석 방법은 없는 거죠. 여기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이 앉아있는데 맨 처음에 이 노란색 동그란 게 그쪽에 불이 반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아무래도 그 주의 집중을 그쪽으로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른쪽 보이는 녹색 별이 등장하는데 이 녹색 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처리를 인지과학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녹색 별이 등장하지 않는 쪽에다가 번쩍하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녹색 별 나오나 보다 하고 쳐다봤는데 녹색 별은 오른쪽에서 나오니까 이 사람이 주의 집중이 엉뚱한 데 가게 된 경우고 오른쪽은 먼저 반짝하는 게 오른쪽 아래에서 등장하고 잠시 후에 거기 녹색별이 나오니까 이 사람은 준비된 쪽에서 녹색별이 나오니까 훨씬 더 유리하게 처리가 되겠죠. 뇌에서. 그래서 그거를 이 아래 보니까 이 빨간색 줄이 이 반짝인 방향에서 녹색별이 나온 경우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줄이 반짝이지 않은 다른 곳에서 이 녹색별이 나온 경우라 여기 보이는 것처럼 눈으로만 봐도 뇌파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한 시각적 실험에서도 이렇게 차이를 보인다는 점. 그러면은 청각에 대해서도 한번 볼까요? 청각에 대해서 보면 여기 이제 짝대기 같이 보이는 게 사실은 뭐 제 소리로 표현을 하자면 띠띠띠띠띠띠 하고 여기 이제 별표가 있는 애들은 조금 높은 소리고 나머지 애들은 그냥 평범한 낮은 소리인데 이 사람이 양쪽 귀의 어떤 차이를 구분하세요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주면 여기 아래 바로 아래 보이는 이 비트윈 오디토리 채널이라는 요 B번 그림 이것처럼 자극이 등장하고 100ms는 0.1초거든요. 거기서 이제 차이를 구분을 해요. 엄청 빠르게 구분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실험 안 하고 그냥 한쪽 귀로만 하고 한쪽 귀로 아까처럼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두 종류를 구분하라고 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느리게 0.3초 정도에서 구분을 해요. 이런 단순한 실험도 뇌파를 통해서 이게 뇌파 그림이거든요. 뇌파의 이제 시간축 분석, 시간에 따른 분석에 의해서 아주 뚜렷하고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우리가 하는 말, 언어가 어떻게 보면 뇌의 기능 중에서도 고차원적인 기능이겠죠. 그래서 단순히 이제 불이 깜빡이는 거, 소리를 듣는 거를 떠나서 이 소리로 이루어져 있는 어떤 뜻까지 생각을 해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언어학에서도 이런 거를 연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첫 번째 문장 It was his first day at work. 영어로 이거는 그냥 단순한 문장이기 때문에 뇌파에 별 변화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He spread the warm bread. 그는 뭐 따뜻한 빵에다가 뭐 이렇게 발랐는데 with 잼이 나와야 되겠죠. 근데 양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의미적으로 이게 뭐 이상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의미적으로 이상한 순간에 뇌파가 0.4초 만에 이렇게
어떤 그 액티비티를 보입니다. 활동성을. 재밌죠. 의미적으로 위반이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아래는 She put on her high-heeled shoes. 신었다. 높은 힐의 구두를 신었다는데 괜찮은데 이때는 유심히 보면 글자 크기가 갑자기 커졌어. 예. 그러니까 뜻은 괜찮은데 뭔가 형태적으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뇌가 또 감지를 하고 한 0.6초 만에 또 이렇게 픽을 보이고 이렇게 액티비티 삐죽하게 보이고 그래서 상당히 이게 재미있는 또 연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뇌파를 측정을 하고 그거를 시간별로 파 자르듯이 딱딱딱딱딱 잘라서 준비해서 그거를 평균 내서 한 거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시간축에서 시간으로 분석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요. 주파수라는 말은 뭐냐면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죠? 그 시간 안에 얼만큼 출렁이는 정도냐, 얼만큼 출렁이느냐에 따라서 이제 뇌파를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시간을 정해져 있다는 것은 예를 들어 1초라는 시간을 갖고 있고 그 안에서 몇 번 출렁이냐, 한 10번 출렁이면 아까 얘기했던 10Hz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20번 출렁이면 20Hz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거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했는데 모든 신호는 분석하면 당연히 결과는 나오죠. 근데 재밌는 게 그 출렁이는 정도에 따라서 우리의 아까 마음, 인지 과정과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1초에 4번 이하로 출렁이는 경우는 엄청 뇌파가 느리잖아요. 느리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졸립죠? 예, 맞습니다. 이게 제일 느린 뇌파는 완전히 잠에 빠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 4Hz 이하를 델타라고 하는데 보통 깊은 잠에서 나타나고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빠르게 나타나는 게 세타파라고 하는데 걔는 4번에서 8번 사이에 출렁거리는 애고 이때는 또 재밌는 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사실은 제 머릿속에서 지금 나오는 말 이전에 약간 따끈따끈하게 준비를 한 기억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ing, 그죠? ing 상태의 어떤 기억인데 그걸 워킹 메모리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이 기억들이 그래서 그걸 우리말로 작업 기억이라고 하고 뇌로 치면은 지금 제 이 단상, 테이블 위에 정보를 갖고 놨다가 바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정보를 올리고 그렇게 따끈따끈한 기억을 작업 기억이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빠른 애들은 8에서 13번 정도의 출렁이는 애들. 바로 여기가 중심이 10번 출렁이는 10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알파파인데 이때는 이제 편안한 상태. 우리가 멍 때리거나 할 때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그 한스베르그 아들도 편하게 그냥 깨어있을 때 가만히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알파파인가 보다 해서 처음에 알파파가 굉장히 뭐라고 할까 찬밥 신세를 받은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파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뇌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무것도 안 할 때 그때 아주 강한 억제를 일으키거든요. 우리 뇌에서 우리 마음이 큰 그 억제의 수레바퀴를 돌리고 있는데 그때 멍 때릴 때 같은 때 그때 옆에 누가 뭐라고 해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큰 억제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물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있는 개념이 아니라 원래 걔가 눌려 있어. 눌려 있는 상태인데 눌린 게 풀린 거야. 풀려서 나타나서 그걸 이제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게 아주 뇌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눈도 인식하는 게 이렇게 불이 있고 환할 때는 커런트가 안 흐르고 불이 꺼질 때 다크 커런트라는 게 흐르거든요. 어쨌든 차이만 인식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과 전혀 기발한 방법으로 뇌가 이제 동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알파보다 더 조금 날카로운 파가 아까 베타파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느린 순서대로 더 느리니까 졸리구나. 슬슬 이제 좀 빨라지니까 잠이 깨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베타파는 조금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움직임이나, 심지어는 움직임을 상상만 해도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조금 아이디어가 있으신 분들은, 그래? 그러면은 휠체어 타신 분이 몸을 움직이지 못할 텐데, 움직임을 상상만 하면 뇌파에서 베타파가 나올 거고,
그걸 가지면 휠체어를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렇게 또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뇌파가 그렇게 잘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그 출렁이는 정도가 많아져. 그럼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더 고차원적인 우리 뇌의 어떤 작용일 거다라고 하고 그렇게 뇌파 연구자들도 많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더 고주파라고 하는데 더 많이 출렁이는 주파수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재미있는 거는 아까처럼 더 적게 출렁이는 뇌파는 크기가 크고 빠르게 출렁이는 거는 여기처럼 크기가 작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보여주고 있고요.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많이 준비했는데 여러분들 시간이 이제 제약 한정이 돼서 제가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아까처럼 그렇게 출렁이는 정도가 도대체 그 작은 뉴런들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국군이나 행사 때 보면은 군인들이 딱 열을 맞춰서 착착착 걸어가잖아요.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 군인을 걸게 하면 소리는 똑같아. 근데 그 전체가 어떤 그 동기화가 돼서 발을 착착 맞추니까 바깥에서 들리는 소리가 큰 거지. 근데 그 군인들이 제멋대로 만약에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발소리는 똑같은데. 그럼 아무래도 그 소리가 커지지 않겠지. 그런 것처럼 영어로 이제 싱크로니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각각의 뉴런들이 동기화를 일으키면 바깥에서 측정할 때 이렇게 크게 아까처럼 출렁이는 파를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런 출렁이는 파가 맨 처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신호등이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뀐다고 해보세요. 제가 이제 이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제가 서 있고 옆에 유치원생이 서 있고 그 옆에 멍멍이가 있어. 그런데 빨간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면 저든 어린이든 멍멍이든 똑같이 딱 느껴. 이 세상에 어떤 게 바뀌었다는 것을. 그게 이제 맨 처음에 나타나는 뇌파고 여기 페이스 락이라고 쓴 거고 그 다음에 저는 길을 건너서 친구를 만나러 커피 마시러 카페에 간다든지 또 이 꼬마는 유치원 간다든지 또 멍멍이는 또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각각의 생각이 달라. 그런 거가 나타나는 게 이제 난 페이스 락 돼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나타나는 그 두 번째 파가 되는 거죠. 또 재미있는 건 아까 알파파가 눈을 감을 때는 엄청 크고 눈을 뜨면 줄어들어요. 여기가 눈을 뜨니까 이제 줄어드는 건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 눈을 떴다는 것 자체가 정보가 엄청 들어오는 거거든. 그죠? 근데 알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하게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눈을 감으면 모든 걸 다 차단하고 억제를 하는 거라 알파파가 이제 높게 나타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타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번에서 8번 출렁이는 파인데 얘는 이제 어떤 머릿속으로 암산을 하거나 또 몇 개를 제시를 하고 이걸 좀 기억해 두세요라고 이제 할 때 그때 이제 세타파가 잘 잡히는데 재미있게도 3개를 기억하고 계세요 할 때와 5개를 기억하고 계세요 할 때와 또 7개를 기억하세요 할 때가 세타파가 점점 높아져.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세타파가 이 작업 기억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이제 이 그림인데 그림 내용이 좀 어려워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로 쉽게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주파 감마파인데 여기 보이는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들이 이제 입이 열려 있는데 얘네들이 어느 순간에 딱 여기처럼 서로 어떤 방향이 맞으면 삼각형이 보이죠. 그죠? 이것도 사실 우리 마음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여기 사실은 삼각형의 줄을 긋지는 않았는데 우리 뇌가 삼각형으로 본다는 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결합이라고 하는데 이 결합이라고 하는 연구가 중요한 이유가 제가 예를 들어서 이런 물컵을 인식을 할 때 이거 색깔도 인식을 해야 되고 모양도 인식해야 되고 또 촉감각 느낌도 인식해야 되고 각각이 기초적으로 따로따로 인식이 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합쳐서 한꺼번에 하나로 느껴지겠죠. 예, 그런 데서 이제 감마 연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우리 뇌가 어떤 신호를 보내서 몸을 움직이는 게 그게 일반적인데 그 신호를 바로 여기서 가로채 가지고 전극을 통해서 신호를 가로채서 그거를 바로 기구를 돌리고 컴퓨터를 돌리고 할 때 쓰는 게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브레인 컴퓨터 인터페이스 혹은 브레인 머신 인터페이스, 그래서 BCI, BMI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 뇌파를 또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동차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 등장하면 뇌에서 먼저 느끼고
빨리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발로 지령을 내리는데 아까처럼 중간에 뇌에서 바로 뇌 신호를 가로채면 발로 갈 필요도 없이 뇌 신호를 가지고 바로 차를 멈추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는 실제 브라운 대학교에서, 미국 브라운 대학교에서 손, 팔을 못 쓰는 이 아주머니가 뇌 신호만으로 이렇게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한 것을 재밌어서 제가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같이 이제 뇌에다가 그 아주머니 뇌에다가 여기 보이는 이런 그 전극을 심어서 그다음에 무선으로 이제 신호를 받아서 그 이제 뇌파를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그 기계 로봇 팔에다가 신호를 줘서 동작을 시키는 거죠. 근데 우리 뇌는 다행스럽게도 뇌의 이제 운동 피질에 이렇게 우리 각각의 몸 기관이 매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 신호를 뽑고 싶다 하면 거기다가 전극을 붙여서 측정을 하면 되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것은 이 왼쪽 위를 보시면 1초에 10번 깜빡이는 거, 또 오른쪽 위는 15번 깜빡이는 건데 거기를 유심히 보면 우리 뇌파를 측정할 때 정확하게 그 주파수가 측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 뒤통수가 바로 이 시각 피질을 담당하는 영역인데 재미있게도 이 세상의 현상과 그대로 그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연구도 저희 연구실에서 한 연구인데, 아까처럼 이제 각각의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제 가로 세 줄, 세로 세 줄처럼 각각의 줄이 특정 주파수로 깜빡이게 하고 거기에 주의 집중을 했을 때, 우리가 뇌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여기서 우자를 보는지, 아자를 보는지, 어자를 보는지, 이게 한글이거든요. 기역자를 보는지 이런 걸 느낄 수 있고, 여기 보이는 이제 구글 글래스에다가 저희가 탑재해서 이런 연구도 진행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뇌의 다양한 영역의 뇌파 신호를 가지고 이 기계를 움직이는 이런 연구가 뇌파에서 가능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뇌 자극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까지는 뇌로부터 신호를 측정했고 이제 지금부터는 에너지를 뇌로 넣는 과정이죠.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두개골을 열어서 전극을 꽂아서 측정하는 법이 있고 또 두개골을 열지 않고 측정하는 법이 있는데 두개골을 여는 경우는 정확하게 신호를 얻을 수 있지만 우리 누구도 지나가다가 자기 두개골을 열고 피를 보면서까지 측정하고 싶지 않죠. 그 대신 또 이 아래 비침적 방법은 두개골은 열지 않지만 그런 면에서 이제 편리하고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신호가 더 깊숙한 뇌 쪽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그런 장단점이 서로 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초음파를 이용한 것과 전류 자극을 이용한 것을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어떤 사람 뇌에다가 초음파를 이렇게 줬더니 삐 소리가 들리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이거 초음파를 줬는데 삐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청각 신경계를 건드렸다는 얘기거든. 그래서 그때부터 초음파가 뭔가 우리 신경계를 제어할 수 있구나. 그런 걸 알게 됐고 연구가 진행이 됐고요. 근데 초음파는 말 그대로 초음파니까 음파는 귀의 고막을 공기분자가 진동하면서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매질이 필요해서 여기처럼 물이 있고 물을 통해서 이제 초음파를 주게 되면 뇌의 깊숙한 곳까지 신경 제어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제가 한 실험인데 쥐를 눕힌 다음에 쥐에다가 뇌전증, 옛날에 간질이라고 했는데 요즘 뇌전증을 일으키는 약을 넣고 봤더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자극을 주면 왼쪽을 유심히 보시면 이게 손을 떨죠. 이게 발작 증상이 있는데 일단 초음파 받기 전이고 오른쪽은 안 움직이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이 배를 보시면 숨을 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은 초음파를 받고 이 뇌전증이 사라진 그런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초음파를 줬더니 쥐가 막 이게 지금 마취가 된 쥐인데 손도 막 움직이고 초음파를 맞으니까 또 꼬리도 좀 있다 보면 꼬리도 움직이거든요. 꼬리도 이제 움직이고 그러니까 뇌에 해당하는 부분을 자극을 하니까 이렇게 기능이 우리가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랑 같이 손을 떠는 수전증 환자에 대한 연구를 했고 이 왼쪽에 달팽이대로 따라 그리라고 했을 때 이렇게 찌개찌개 못 그렸는데
이 초음파를 받고 이렇게 아주 잘 그리게 됐고요. 예, 그런 연구를 했었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실에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제 전류 자극을 주는 건데, 전기는 예전에 그 가오리를 통해서 처음에 통증 치료를 했고, 그다음에 갈바니가 개구리 근육에서 전기 수축을 하긴 했고요. 근육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 신경계 원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연구실이 지금 하는 연구는 뇌에 전기 자극을 주고 인지 기능을 바꾼 다음에 그것을 뇌파로 측정해서 우리가 제대로 그 인지 기능, 뭐 기억 기능이든 뭐 주의 집중이든 또 억제든 판단이든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가고 있구나를 인공지능을 통해서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실제 이제 실험에서 쓰이는 그림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그린 그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의 연구는 뇌를 자극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신호가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뭐가 좀 잘못됐으면 다시 좀 바로잡고 그러면서 최적화를 이루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영어로는 클로즈 루프라고 하죠. 이런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뇌 연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뇌의 어떤 영역이 예를 들어 언어를 담당한다든지 의사결정을 담당한다든지 여러분들 시험 공부하듯이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다든지 위치가 다 알려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가 뇌를 자극하면 그 기능을 우리가 충분히 제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실제 아까 처음 나왔던 그림인데 군인의 헬멧에다가 이거를 실제 탑재해서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실제 연구비를 주고 실행했던 프로젝트 실험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했던 거는 지금 크게 이제 쌍벽을 이루는 뇌로부터 뇌 신호를 측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거기서 다시 뇌로 신호를 넣는 그런 걸 두 개를 만약에 합치게 되면 뇌와 뇌 간의 인터페이스가 되겠죠. 브레인 투 브레인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여기 이제 동물 쥐를 그렸는데 아직은 좀 안전성 때문에 사람과 사람 간의 바로는 어렵고 동물을 통해서 만약에 한다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뇌파가 이제 특정하게 어떤 그 크기보다 넘어가면 쥐한테 초음파를 주기 위해서 쥐의 꼬리가 움직인다든지 손이 움직이게, 그죠? 왼쪽은 사람의 뇌파로부터 측정한 거고 오른쪽은 에너지를 뇌로 넣은 거고. 예. 그래서 앞으로 세상에는 뭐 책이 필요 없을 세상이 될지도 몰라요. 이 사람의 뇌파만 읽어서 그 신호를 바로 다른 사람 뇌로 전달을 할 수 있으니까. 예. 일단은 여기까지가 제 오늘 발표 자료 내용이고요. 여기 보이는 분들 저희 연구실 같이 멤버들입니다. 예, 혹시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시죠. 예. 좋은 강연을 해주신 민병경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올라온 질문 중에 몇 가지를 뽑아 교수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뇌파를 측정할 때 사람마다 자극에 대한 반응의 크기 차이가 다를 것 같은데요. 여러 명에 대해서 실험을 할 때는 그 신뢰도를 어떻게 측정하나요? 예, 아주 좋은 질문이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람은 알파파가 엄청 원래 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알파파가 되게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크게 분석을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알파파가 큰 그룹 또 작은 그룹을 나눠서 따로따로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이쪽 분야에서 쓰는 말로 노멀리제이션이라고 해서 그 각각을 큰 사람은 큰 사람대로 또 전체 평균 값으로 나눠줘서 어떤 특정한 값을 만들고, 그죠? 작은 사람은 작은 사람대로 자기 레벨에서 그 평균 값으로 또 나눠주면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값들로 바뀌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요즘에는 최근 스포츠 영역에서는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뇌파를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들은 것 같은데요. 만약 이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 뇌 도핑에 대한 규제도 필요한 건지 교수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재밌는 질문이시고 사실 이 뇌파 연구에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못 드렸는데 여러분들 양궁, 활 쏠 때 있잖아요. 활을 쏠 때 엄청나게 집중을 하죠. 그죠? 집중을 하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알파파라는 게 아무 생각을 안 할 때 나오는 파라 어떤 일을 하면 줄어드는 게 맞지만 그럼 집중을 하면 엄청 더 신경을 쓰는 거가 더 줄어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그때는 더 늘어나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의 타겟을 두고 나머지를 엄청나게 억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억누를 때 알파파가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양궁같이 집중을 필요로 할 때는 분명히 알파파가 과학적으로 분석이 돼서 사용이 될 수 있고요.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도핑 개념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기술이 더 신뢰성이 있게 되면 충분히 그 객관적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의 중에 뇌파의 결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극을 받은 각각의 뉴런들이 신호를 통합시켜서 정보의 결합이 가능한 건지 뇌파의 결합의 원리에 대해서 더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아주 날카롭고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건 이제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까 그 입이 열려 있는 세 개의 동그라미를 보시면 원래 뇌는 각각을 따로따로 맨 처음에 그 분석을 해요. 그래서 피라미드 구조를 생각하시면 되고 걔네들이 점점점 그러니까 군대로 치면 소대장, 그다음에 그 정보가 모아져서 중대장으로 오고 그다음에 중대장에서 다시 대대장으로 오고 그다음에 연대장으로 오고 그다음에 사단장으로 올라가게 되면 피라미드 구조가 돼서 각각의 처리된 거에 대한 핵심적 성분을 위로 보내서 마지막에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모든 정보에 대한 그 결합에 대한 그 내용을 갖고 있게 되겠죠. 예, 그렇게 제가 설명드리는 게 가장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